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아직도 한 명이 매몰된 상태고요. 네. 8일째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작업자 7명 가운데 6명은 사망한 상태로 구조가 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려움도 많고 힘들 건데 우선 사고 경위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시고 또 한 집의 또 아들이고 남편인데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점 우리 사회 공동체가 모두가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지혜를 모아야 될 귀중한 학습 시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지금 이 우리나라는 붕괴 사고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것은 그런 그 산업 시설 철제 복합 엔지니어링 구조물이다 이런 점이 좀 특징이고요. 일반인은 접근할 이유가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안전 산업 시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주로 이제 건축물 붕괴만 경험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갑니다. 각종 국가 산단이나 또는 발전소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철제 구조물 뭐 이런 것을 엔지니어링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 설비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철거들이 이제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한 3가지로 진단하는 그 관점이 압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원 구조물을 처음 만들 때 했던 그 설계도를 잘 분석했냐. 원 구조물의 철거 대상물에 대한 설계도를 분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 설계도를 잘 분석을 해야 어느 곳으로 하중이 미치는지 균형, 웨이트 밸런스와 하중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철거 계획을 수립한다. 네. 철거 계획에는 이러한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공 방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분석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잘 철거 시공 방법을 비롯한 철거 시공 계획이 잘 짜여졌다면 그대로 안전하게 철거 시공하는 감리자는 잘 결정이 됐고 감리가 잘 이루어졌냐 또 안전 관리가 잘 이루어졌냐 작업자들에게는 충분한 교육이 되었었냐 이런 것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현재의 참사를 분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럼 지적하신 3가지가 모두 제대로 되지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취약화 작업을 했다 그래요. 이게 구조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하는 작업 같이 보이는데 사고가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3가지가 모두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취약화 작업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자꾸 우리가 이거 참사가 날 때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모두가 그 새로운 용어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참 잘못된 거고요. 이 취약화 작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참사에 있어서 핵심 단어는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공에 있어서 상식은 벌써 구조물의 외관이 높이가 63m입니다. 그렇다면 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공 중에. 네. 철거 시공 중에. 그렇다면 이런 철거 공학을 모르는 상식에서 보더라도 위에서부터 철거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철거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없앨 때도 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64m의 철제 구조물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그런 이른바 철거하기 쉽게 만드는 취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자, 이것은 비용 절감 중심의 시공이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올해가 삼풍백화점 붕괴 30주년이 되는 그렇죠. 해입니다. 1995년 벌써.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30살이 되던 해에 그렇게 그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1995년 6월 29일에 1,4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우리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사망이 502명, 부상이 937명으로 단일 참사 중에서는 가장 큰 참사였고요. 바로 1년 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1994년 10월 27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성수대교의 10번과 11번 교각에 상판이 붕괴되는, 그래서 시내버스를 비롯한 출근길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그런 참사였고요. 2021년 6월 9일에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아파트 철거 현장이 그런 그 철거 대상 건축물이 붕괴해서 하필 그곳에 뭐 막 진입하던 시내버스를 덮쳐서 이렇게 17명이 사망했던 영상마저 노출이 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끔찍함을 더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네. 바로 그 길, 참사 현장 길 건너편 30m만 가면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참사를 통해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 현장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고 이런 첨단 그 고층 빌딩 현대식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되기 시작한 지가 벌써 거의 한 50년, 60년, 70년이 그렇죠. 되어가다 보니까 횡한 곳에 이걸 이제 나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런 건축 현장은 이제 거의 없다. 곳에 다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에 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 현장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 건축 현장의 특징이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철거를 아주 허드렛 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결국 이제 경비 절감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잊혀진 단어인 줄 알았는데 안전 불감증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뉴스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란히 솟아있는 시설물 두 동이 앞뒤로 쓰러지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5월에 이뤄진 충남 서천 화력발전소 보일러동 해체 작업입니다. 지난 3월에 한 차례 실패했고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 겁니다. 철거 용역을 맡은 업체는 HJ중공업, 협력업체는 코리아카코로 모두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동의 해체 작업을 맡은 곳입니다. 같은 작업을 해야 하는 울산 화력발전소 경우는 어땠을까? HJ중공업이 작성한 화력발전소 해체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2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 7월에 보일러동 발파 해체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오는 16일 발파가 예정돼 있었는데 계획보다 4개월 늦은 겁니다. 이 때문에 공사 기한에 쫓겨 작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공기 내에 완료를 못하면 지체 상환금이 있어서 지체되는 날짜별로 계속 페널티가 갑니다. 또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급히 구한 인력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는 근무 며칠 만에 현장에 투입됐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작업 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었을까? 하청을 받은 코리아카코는 발파 해체 공사는 기간을 단축하고 가장 안전한 공법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지금 보도에서 보셨습니다만 7월에 폭파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해체 작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넉 달이나 늦어졌다. 결국은 무리한 공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한 세 가지 점에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첫째는 7월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태풍 시즌이거든요. 장마철이고. 못하.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시공을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계획 자체부터가 계획 잘못됐네요. 자체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 말은 철거 계획,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 대상 구조물의 원 설계도를 정밀 분석해서 철거 계획을
세워서 시공 방법과 시공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겠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서 했던 그 다른 공사장의 그 폭파 시공 구조물들을 자세히 보면 그 철거 대상 물체가 외벽에 다 쌓여 있습니다. 네, 보호를 위해서. 이 말은 외벽에 쌓여 있다는 얘기는 부식이 덜 되었을 것이다. 비바람에. 네. 그런데 이 지금 울산의 화력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뭔가에 쌓여 있는 내부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예. 부식이 훨씬 덜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철거 당시까지만 해도 훨씬 더 그 어떤 강하게 지탱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되는데요. 울산의 경우에는 지금 4년 넘게 저렇게 저거죠. 다 노출돼 외부에 다 있다는 노출돼서 말이죠. 많은 곳이 부식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서 이른바 취약화 작업이라고 하는 발파하기 이렇게 무너뜨리기 쉽게 하는 그 작업 과정 속에서 어딘가에서 그런 하중을 건드리게 됐고 그 하중이 견디는 범위를 넘어서서 쓰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것은 무리한 비용 절감 시공의 그런 그 영세 하청업체의 강박관념이 불러온 참사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걸로 보면 44년이나 된 노후한 건물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노출돼 있으니까 더 부식이 더 심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또 가동을 중단을 했으니 더더욱 위험도가 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바람과 태풍이 그러면 왔습니까? 이 네. 해체 작업 전에 안전성 검토 같은 걸 하지 않아?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밀 분석하지 않고 일괄적인 폭파 시공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냐. 폭파 시공 방법은 매우 공기가 절감됩니다.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없는 것 아닐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지켜야 될 게 반드시 있을 건데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이 철제 복합 구조물은 그 해체 철거 공사의 신고 대상, 기초지자체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난 그 이태원 참사 때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태원 참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최 측이 없는 축제는 책임을 부를 수 책임을 뭐 이렇게 네. 참 지자체가 뭐 그걸 단속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철제 구조물이라고 해서 그 철제 구조물의 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보호해야 될 우리의 가장이고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면 이런 철제 구조물의 경우도 건축물에 준해서 법도 준용한다는 조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건축물 철거가 아닌 철제 구조물도 건축물에 준용해서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신고를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관련 기관은 신속히 그런 보안 법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철거 기업 자체도 꼭 어떤 시군구의 어떤 단속 관리 감독보다도 철거 기업 자체, 특히 뭐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우 오래된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는 기업 자체 재난 관리가 있습니다. 이걸 BCMS라고 합니다. 네. BCMS는 Business Continued Management System인데요. 이 BCMS를 구축하고 있었을 것이다. 없다면 그 없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없을 리가 없죠. 없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런 BCMS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 예컨대 뭐 울산 뭐 남구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산업단지 안전관리도 시군구에서 1차적으로 관할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 안전관리 계획에 이런 산업단지의 어떤 철거랄지 산업단지 안전관리 범주 내에 이런 철거에 관한 문제들을 넣고 관리했었어야 맞다라는 것이고 참 세 번째는 이런 경우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여기서는 도대체 그럼 뭘 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촘촘한 시스템, 기업 자체, 시군구 또는 어떤 산업단지를 관리 감독하는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도 이런 참사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큰 경각심과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런 큰 사고가 난 상황 속에서 결국 옆에 있던 4호기, 6호기도 발판에서 해체를 했습니다. 네.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좀 걱정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4호기 옆에 있는 5호기, 6호기를 이렇게 발파 철거를 한 이유는 참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지금 아직 구조되지 않은 한 분을 4호기에 깔려 있는 한 분을 구조해 내려고 보니 바로 옆에 있는 좌우에 5호기와 6호기도 이미 발파 준비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매몰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4호기를 조금 이렇게 건들게 되면 5호기, 6호기가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조대원, 소방대원을 중심으로 한 구조대원들이 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족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이제 양쪽에 있는 두 개를 무너뜨렸는데요. 다행스럽게 큰 사고 없이 이제 넘어졌고 이렇게 발파 작업이 성공에 이루어서 발파 철거가 성공에 이르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크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철거 시공 계획을 세울 때 2단계로 철거 시공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첫째는 어떤 방식으로든 안전하게 저 63m 높이 아파트 20층 높이에 이 구조물을 지상으로 안전하게 눕히는 작업을 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조각조각 해체 작업을 했다면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발파 작업을 바로 들어가 버린 것은 비용 중심으로 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그 해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건설 작업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사망률도 2배나 높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재해 유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붕괴 그 어떤 철거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네. 하나는 붕괴입니다. 이번의 경우처럼 잘못 계획하지 않았던 붕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철거의 목표는 이제 넘어뜨리고 붕괴시키는 건데 그 계획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 철거인데요. 이러한 그 붕괴가 발생한 것은 시공 방법의 어떤 선정의 잘못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만 봐도 예.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체 작업자 철거공사 중에 사고 예. 사망자가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도 계속 뭐 20명 선을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붕괴 다음으로 이제 작업자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작업자 사고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철거공사 때 많이 그 건수와 사망자가 건수에 비례해서 지금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구조 진단, 구조물에 대한 시공 방법상의 문제를 꼽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작업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할 때 작업자들이 안전 교육을 잘 수용하느냐, 작업자의 집중도, 네. 건강 상태, 인지 능력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어떤 그 원인과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은 철거 시공이 허드렛 일이 아닌 철거 시공도 본 시공의 중요한 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철거 시공을 영세업체에 맡겨서 허드렛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어떤 중요한 건축물을 시공한다면 철거부터가 본 시공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그 철거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그 안전관리의 중요한 범주 안으로
철거 시공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영세 업체들이 비용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우연에 맡겨서 시공하는 이런 문화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 4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런 철거 시공이 많을 건데 그러면 유념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건설 문화를 첫째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지, 이른바 나대지에 건설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철거를 먼저 한 뒤에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깊숙이 참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관심도가 이제는 철거를 본공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의 건설 안전 문화를 철거에 보다 더 집중해야 된다. 철거가 매우 위험한 과정이다 보니까 철거에 보다 더 집중해야 된다.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건설 문화가 또 철거에 좀 덜 익숙한 것을 철거에 아주 익숙한 그런 문화로 바꾸어서 바꿔야 되고 특히 우리가 산업단지를 시공을 할 때 산업단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울산 산단뿐만이 아니라 여수 산단도 벌써 지금 50년이 넘어가고 있고 네. 이러기 때문에 각 곳에 있는 국가산단 특히 화학 철강 산단들은 또 우리나라 해안에 많이 있는 발전소들은 많은 철거 공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철거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원 설계도를 잘 분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원 설계도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런 무게중심과 안전중심의 철거 시공 계획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맞는 안전한 시공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감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의 여러 가지 안전 교육과 안전 설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해도 너무 크고 아픔도 너무 크기 때문에 재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 철거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는 근로자,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안전 교육이 나의 생명을 담보한다. 첫째, 안전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 장비가 내 생명을 지켜준다. 안전 장비. 세 번째는 철거 작업을 비롯한 작업을 할 때 집중해야 된다. 네. 그리고 침착해야 된다. 네, 이렇게 안전 교육, 장비, 집중, 침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시면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이시기도 한 문현철 교수님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